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집. 늘 조용하던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에요? 거긴 영어도 못하고 이상한 음식만 먹는다잖아요. 절대 한국 같은 나라엔 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한쪽에서는 아내가 지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순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온 가족을 불안과 불만으로 몰아넣었죠.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가족이 한국에서 보낸 사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고 전통 한복을 입은 채 경복궁을 거니는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시 이 가족을 알던 이웃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든 스미스입니다. 글로벌 IT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습니다. 한국으로 3년간 파견됩니다. 상사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파견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기대감이 컸어요.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제 경력의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언급되자 잠시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나쁜 감정은 없었지만 미국보다 작은 나라라는 편견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3년을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한국 파견 소식을 전했을 때 분위기는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에요? 거기는 영어도 못하는 나라잖아요. 큰아들 로건이 얼굴을 찌푸리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매운 음식만 먹고 공부밖에 안 한다던데요. 딸 클로이가 말끝을 흐리며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애써 긍정적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잖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로건은 한숨을 쉬며 반박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엄청 작고 가난한 나라래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전된 나라야.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러나 로건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런 말 믿으라고요? 전 미국이 좋아요. 제 친구들, 학교, 집. 다 여기 있잖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로건, 클로이,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날 저녁 가족의 대화는 어느 때보다 차갑게 끝났습니다. 출국 준비는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로건은 짐을 싸는 도중에도 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렇게 많은 짐을 싸는데 거긴 우리 물건이 다 들어갈 공간이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집은 전부 작던데요. 클로이는 한술 더 떠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맵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나 샌드위치랑 피자만 먹을래요. 출발 당일 공항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괜찮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아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필요하겠지.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든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저도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예상외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건이 입을 벌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한국 공항이에요? 미국보다 더 좋은데요? 아이들은 처음 접한 한국의 모습에 점차 흥미를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클로이는 공항 곳곳에서 보이는 한국어 간판들을 가리키며 이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라며 물었고 저는 간단히 번역해주며 웃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설 때까지 아이들은 공항의 시설과 분위기에 흥미를 보이며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며 로건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니 한국의 더운 여름 공기가
가족 전체를 덮쳤습니다. 습한 공기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끈적거려요? 클로이가 불평하자 로건도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도시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거리에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교통체증 속에서도 운전자들은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듯했지만 가끔 무작정 끼어드는 차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처음 집을 둘러봤을 때 저는 그 크기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여긴 딱 봐도 그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아이들의 방은 작고 거실은 아담했으며 부엌은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몸을 돌리면 모든 게 닿을 정도로 좁았어요. 로건은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로이는 부엌을 보며 설마 우리 이 작은 공간에서 다 같이 밥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아파트를 둘러보며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샤워 공간과 세면대가 함께 있는 구조를 본 클로이는 기겁하며 물이 여기저기 튀면 어떡해요? 여긴 진짜 이상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 아파트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는 슈퍼마켓, 조금만 걸으면 시장과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은 신세계였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시장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는 흥미롭고 색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죠. 이거 뭐예요? 클로이가 한 상인에게 물었을 때 상인은 활짝 웃으며 간단한 영어와 손짓으로 설명해줬어요. 상인과의 짧은 대화 끝에 클로이는 떡볶이를 손에 쥐고 행복하게 먹고 있었죠. 한국의 집은 공간이 작아도 알뜰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설치된 수납장은 아내를 감탄하게 만들었고 다용도실은 빨래와 청소도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거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빌트인 책장을 보고 아내는 좁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네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차츰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며 생각보다 이 방이 나쁘진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클로이 역시 작은 방이 오히려 집중하기 좋아요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또 하나 감탄했던 점은 아파트의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쓰레기 처리가 단순했지만 한국에서는 분리수거가 매우 철저했어요. 처음엔 복잡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환경을 위한 일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운동장, 공원, 그리고 작은 산책로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단지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제 마당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겨우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여기선 걸어서 모든 것이 가능했으니까요. 한국에서 처음 외식을 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도착 후 며칠 동안 피곤과 낯선 환경에 지친 우리는 외식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검색을 통해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음식점을 찾아갔죠.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직원의 환한 미소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메뉴판을 보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 한글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주문하죠?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고 저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며 헤맸어요. 다행히 직원이 간단한 영어로 음식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문한 첫 음식은 바로 치킨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치킨을 즐겨 먹었기에 큰 기대 없이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저는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이건 뭐야? 바삭한 튀김옷 속에 촉촉한 고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옆에 나온 간장 소스와 매운 양념 소스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건은 아빠, 미국에서 먹던 치킨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치킨이에요. 라고 말했죠. 이후 우리는 치킨을 주말마다 시켜 먹기 시작했어요.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간장치킨,
양념치킨, 반반치킨 등 모든 메뉴가 기대 이상이었죠. 한국에서 배달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지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배달 앱을 깔고 처음 주문했을 때 음식이 20분도 되지 않아 도착했어요. 치킨 외에도 한국의 음식 문화는 모든 면에서 놀라웠습니다. 시장에서 먹은 떡볶이는 저와 아이들을 완전히 감동시켰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우리 가족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메뉴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김치찌개를 맛봤을 때는 그 강렬한 맛에 당황했지만 두 번째 입부터는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감동적이었던 건 외식의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식이 가족들에게 큰 지출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근처 고깃집에 갔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지갑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고기를 먹다니 믿기지 않네요 라고 제가 말했을 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매일 집에서 요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웃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우리는 점점 집에서 요리하는 날보다 외식을 즐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도 한국 음식에 점차 익숙해졌고 오히려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는 재미를 찾았어요. 그런데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서비스 역시 감동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했고 주문한 음식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종종 서비스로 후식을 제공해주는 곳도 많았어요. 한 번은 작은 국수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받았는데 로건은 이게 진짜 한국 스타일인가 봐요. 라며 환호성을 질렀죠. 가장 큰 충격은 미국에서 익숙했던 팁 문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팁을 주려고 했는데 직원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여기서는 팁 안 주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팁 없이도 이렇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첫날, 아이들의 얼굴에서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여긴 미국 학교와 많이 다를까요? 큰아들 로건이 물었을 때 저도 속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국제학교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로건과 클로이가 교실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그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처음으로 학교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로건은 아빠 여긴 수업마다 랩톱을 써요. 다들 노트에 필기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공부하더라고요 라며 신기해했어요. 클로이는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질문도 잘 들어주시고 꼭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했죠. 특히 로건은 한국식 교육에 흥미를 느낀 듯 했어요. 미국에서는 시험과 과제가 주로 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배워요. 주제를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도 해야 해요. 처음엔 조금 어렵겠지만 진짜 공부를 하는 느낌이에요. 라며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어요. 한국 학교의 소규모 학급도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클로이은 우리 반에 딱 12명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 반에 30명 넘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선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느껴져요 라고 말했어요. 수업 중 사용하는 기술도 우리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랩톱을 사용해 수업 자료를 보고 과제를 제출하며 온라인 토론에도 참여한다고 했어요. 로건은 여긴 모든 게 디지털이에요. 심지어 숙제도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던 아이들도 점차 디지털 학습의 효율성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로건은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긴 하지만 한국어로 쓰인 학교 공지나 안내문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클로이 역시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한국어가 섞이기도 해서 가끔 대화에 끼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아이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로건은 아빠, 오늘 우리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잘했어요.
라며 뿌듯해했고 클로이는 새 친구를 사귀었어요. 같이 점심도 먹었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처음엔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점점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가끔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길을 잃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근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투덜댔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한 상인이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손짓과 간단한 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식당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또 다른 일은 근처 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다리를 살짝 긁혔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한 어머니가 다가와 작은 응급키트를 꺼내주셨어요. 괜찮아요? 상처 크지 않네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붙이는 귀여운 캐릭터 밴드를 건넸습니다. 로건은 밴드에 그려진 캐릭터를 보고 크게 웃으며 이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는 단지 도움을 주는 행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절과 작은 습관 속에서도 드러났어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는 저와 가족이 모두 탈 때까지 문을 열어주고 기다려줬습니다. 아내는 이런 배려는 미국에서도 흔치 않아요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곳 사람들은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도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했지만 하나하나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류는 친절함 이상의 감동을 주었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저희 가족을 돕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이 시작되던 날, 아내는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추운 계절이 오네요. 우리 난방은 어떻게 해야 하지? 처음엔 미국에서 쓰던 난방 시스템이 아니어서 다소 걱정스러웠습니다. 집안에 라디에이터나 통풍구도 없고 벽에 붙은 작은 조작 패널이 전부였으니까요. 이걸로 정말 집이 따뜻해질까? 저는 반신반의하며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온도를 설정한 뒤 처음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건 고장난 거 아냐? 클로이가 농담하듯 말했을 때 저도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발끝에서부터 미지근한 온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고 그 온기는 점차 온 집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네. 바닥이 따뜻하다고. 로건이 신기해하며 바닥에 손을 대보고는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덥지? 아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고 로건은 아빠, 여기 사우나 같아요. 라며 웃었죠. 클로이도 저 침대 위로 다시 올라가야겠어요. 라며 덥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난방 패널을 살펴봤는데 그제야 저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난방을 단순히 온도만 설정하는 줄 알았는데 타이머 기능을 설정하지 않아 계속 작동되고 있었던 거였죠. 이게 무한 난방 모드였구나. 저는 당황해서 온도를 급히 낮추고 타이머를 설정했지만 이미 바닥과 공기는 과도한 온기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창문을 살짝 열고 잤습니다. 로건은 이불을 걷어차며 아빠, 내일은 온도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농담을 던졌고 클로이는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잊지 못할 것 같아라며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은 작고도 실용적인 것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난방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지낸 시간 중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회의가 막 끝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로건의 학교. 평소엔 잘 오지 않던 연락이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로건이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금 상태는 괜찮은가요? 서둘러 물었지만 선생님도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혈당 쇼크의 가능성이 있다는 짧은 설명만 들은 채 저는 급히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시내 반대편에 있어 바로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로건이 다치진 않았을까?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평소 건강하던 아이였기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접수대에서 로건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미 치료가 시작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응급처치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는 안도와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의료진은 로건의 상태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지금은 수액으로 혈당을 안정화했고 큰 이상은 없을 겁니다. 설명은 간결했지만 의사의 태도는 매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로건은 이미 병원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의료 비용 차이를 생각하니 그 차이가 너무나도 실감났습니다. 미국에서 아내가 응급실에 갔을 당시 단순히 방문만으로도 200만 원에 가까운 청구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료를 위한 검사와 약물 처방 비용까지 합하면 총 400만 원을 넘겼죠.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수백 달러에 달했기에 한 달 이상을 긴축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로건의 응급 치료를 받은 뒤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는 놀랍도록 합리적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혈당 검사와 수액 치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가 고작 15만 원에 불과했죠. 만약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이라 해도 같은 치료가 3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에서도 비용 걱정이 따라왔지만 한국에서는 비용보다는 치료와 돌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우리 가족은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진의 빠른 대처와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오직 로건의 건강만을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자 우리 가족은 점점 실감나는 이별의 준비 속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익숙함과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아파트 거실에 둘러앉아 지난 3년간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로건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여기가 진짜 우리 집 같아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클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특히 한국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의 눈에는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마다 빵집에서 따뜻한 커피와 신선한 빵을 사던 시간들, 시장 골목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던 순간들, 그리고 가족끼리 공원을 거닐며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이 모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상이 이제는 추억이 된다는 사실이 묘하게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제가 가족들에게 물었을 때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대해준 그들의 마음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상인, 쌀쌀한 날씨에도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던 이웃, 그리고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준 국수집 사장님까지. 그들의 친절은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로건은 한국에서는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열정을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이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어요. 친구들과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어봤던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며 환하게 웃었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감사함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추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의 성장을 자랑하며 일본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본과의 비교를 하며 한국을 더 우월하게 묘사하면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최소화하고 단점이나 문제점만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코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자랐어요. 일본은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이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예의와 배려를 가르쳐 주셨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랐어요. 이런 점은 제가 일본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나라죠. 저는 여름마다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화려한 불꽃놀이와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고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거리의 풍경에서부터 음식, 명절, 예술에 이르기까지 일본만의 독창성과 정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그리고 고유의 미적 감각이 담긴 디자인들도 일본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일본은 기술과 경제면에서 오랫동안 아시아를 선도해왔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은 일본이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낸 것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저도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곤 했죠.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큰 자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들었지만 사실 한국과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배우거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일제강점기나 전쟁 이야기는 짧고 간략하게 지나갔고 주변에서도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한국에 대해 딱히 알고 싶다거나 가까이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TV에서도 한국을 다룬 뉴스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특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야. 그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한국을 그저 불편한 나라로 여겼죠. 그럴수록 저는 한국을 미워하기보다는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나라로 느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긴장감, 정말 알면서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한국에 사과해야 할 것처럼 느껴져서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한류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그런 자부심이 약간 과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자랑스러움을 과하게 드러내진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뉴스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한국의 발전과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마치 일본이 자신들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제 자신에게 자문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마치 과거의 상처를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한 태도로 일본을 얕잡아보는 것 같아 조금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를 이유로 항상 뒤에서 미안해야 할까요? 왜 일본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들이 과거의 일들로 인해 조용히 억눌려야 할까요? 이런 물음들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K-팝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겐 여전히 그 나라와의 관계가 뭔가 껄끄럽고 얽힌 실타래 같았죠. 제가 아는 한 일본은 항상 예의와 겸손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성공했더라도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 그들은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 거리감,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웠고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한류라는 것이 제 주변을 뒤덮기 시작한 건 대학교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점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특히 미디어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세계 트렌드에 대해 많이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자주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약간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특히 오빠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약간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한국을 동경할까? 저에게는 그저 한 나라에 불과한데 말이죠. 친구들은 자주 한류 스타의 일정을 공유하고 새로 나온 노래를 단체 채팅방에서 듣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대화가 한류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수업에서도 종종 한국의 영상미와 연출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조차 한국의 드라마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세련된 기술을 보유했는지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은근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라는 의문과 동시에 마치 우리의 것이 뒤로 밀리는 듯한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친구들이 한류의 인기를 체험해보자며 서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대부분이 큰 기대를 안고 들떠 있었지만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는 수준일 뿐 특별히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서 갈 곳을 얘기할 때 그 열정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친구 한 명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져. 너무 친절하고 세련된 것 같아라며 감탄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일본은 그들보다 덜 세련된 나라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한국을 찬양하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유행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제 감정을 다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왜 우리 문화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도 한때는 전 세계의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알렸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한국에 가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류 팬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떠받들수록 저는 뭔가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SNS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따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토록 열광할 이유가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그런 트렌드에서 멀어져가는 제 자신이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가수의 신곡이 나오면 최고라고 외치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특별히 관심 없는 제 생각을 말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훌륭한 문화와 역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한국이 너무 깊이 자리 잡은 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괜한 자존심만 드러내는 듯 보여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대화의 공허함 속에서 저는 이 감정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감인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질투인지. 어쩌면 저는 한국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불안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경제 관련 수업을 듣기 시작한 저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경제 성장률, 수출 품목,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지표를 보며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인터넷 뉴스에서 한국이 일본을 국민소득 면에서 추월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는 가슴속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한국에게 뒤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동안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한류가 퍼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과 경제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랑거리였던 반도체 산업에서조차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뭔가 찝찝하게 다가왔습니다. 삼성과 LG라는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할까봐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는 뉴스에서 삼성과 LG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기업들이 진짜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일본은 소니, 파나소닉 같은 전자제품 브랜드로 전 세계를 장악했지만 지금은 그 영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반면 한국의 삼성은 애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주변 친구들도 이제 소니 대신 삼성 TV를 자주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방위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한층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한일 간의 군사력 비교에서조차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는 나라였지만 이제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일본이 아시아 내에서 한국보다 뒤처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저와 달리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성장하는 게 뭐 어때서 일본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라는 반응을 보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가 성인이 되어가는 동안 일본은 저성장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경제 침체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경제 호황을 누리며 안정된 직장을 얻고 결혼의 가정을 이뤘지만 저희 세대는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점점 더 빠르게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성공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더욱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에 한국이 더 이상 일본과 비교조차 안 되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SNS에서 한국 친구들이 주식을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자랑을 볼 때마다 일본에서는 과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질지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일본이 다시금 경제적으로 활력을 되찾고 한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듯했고 더 이상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일본이 예전의 위상을 되찾지 못한 채 한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저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그냥 옆 나라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이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어디서나 K-팝과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한국 배우의 CF가 일본 지하철 곳곳을 장식하고 있고 케이블 방송에서는
거의 매일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니 한국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아키하바라조차 한국 아이돌 굿즈나 한국 화장품 가게들로 채워지고 있으니 마치 우리 문화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마저 한국 드라마에 빠져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매일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고 한국 배우들은 정말 멋지고 드라마도 감동적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본 드라마 대신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엄마, 우리 일본 드라마도 좋은 작품 많은데 왜 자꾸 한국 드라마만 보세요? 라고 물어보니 일본 드라마는 너무 현실적이라 답답하고 한국 드라마는 뭔가 더 감정적으로 와 닿아서 좋아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최근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열심히 한국 드라마의 줄거리를 설명하며 눈을 반짝였고 저도 모르게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만 보니? 라고 툭 내뱉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당황하며 아니, 그냥 재미있어서 보는 거지 뭐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 순간 조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한국의 문화가 이제는 저희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한 느낌이 싫었거든요. 어느 날 인터넷을 둘러보던 중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 문화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것에 대한 불만 글을 보았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왜 일본에서까지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야 하나? 우리나라에도 좋은 배우와 콘텐츠가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주목받는 게 불편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내심 공감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조차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 패션 스타일을 따라 입으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자주 봅니다. 특히 한국 화장법이나 K-패션 같은 키워드로 올려진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더 한국적인 스타일을 따라 하고 있어서 저는 어디까지 한국을 동경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문화적 유행을 넘어서 자존심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은 기술력과 문화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배웠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의해 점차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특히 주변 친구들조차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일본의 것보다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며 저와 친구들은 취업 준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고 특히 저희 세대는 격차 세습이라는 커다란 장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기보다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소득층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은 그에 비해 제한적인 기회를 가지게 되는 이 구조는 오랫동안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 번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와 SNS에서 한국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심지어는 비트코인까지 투자하며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험심 강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제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반면 우리는 안정과 현실에 얽매여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MZ세대는 요즘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배우며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자신을 키우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한국에서는 보다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노력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격차가 뿌리 깊은 구조 속에서 성장한 터라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느낌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계층 이동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저와 제 친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간단히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제 호황기를 경험하며 단순히 노력만으로도 높은 연봉을 받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인터넷에서 한국 청년들이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묘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K-팝 스타나 한류 배우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년들 중에는 창업이나 기술 개발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성공한 젊은 창업가나 스타의 이야기가 한국만큼 활발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부러운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프리터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용 안정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산을 불려 나가기 위해 투자하고 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 같고 미래에 대한 큰 기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한국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니 저희 세대가 그저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지만 일본 사회의 구조적 장벽과 계층 이동의 어려움 속에서 도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마냥 쉬운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믿고 움직이는 한국 청년들의 삶을 보면 왠지 모를 열등감과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와 SNS를 보면 한국에 대한 찬양 일색의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소위 말하는 국뽕 콘텐츠가 인기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한국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나라를 대단히 사랑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왜 저렇게 과할 정도로 자국을 칭찬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부러움과 불편함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국을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문화가 어색하게 여겨지기에 이런 과도한 자부심을 가진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자부심이 일시적으로 폭발한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계속되는 한국의 자기 찬양 콘텐츠들은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팝,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인정받다. 그 같은 제목을 보며 저도 모르게 클릭해보았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와 같은 자부심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국을 칭송하는 문화가 흔하지 않았기에 더욱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장을 자랑하며 일본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될 때마다 묘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한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과 비교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본과의 비교를 하며 한국을 더 우월하게 묘사하는 콘텐츠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최소화하고 단점이나 문제점만 강조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많지만 한국이 마치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다는 식으로 강조할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게 다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점점 더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이 여러 면에서 일본을 넘어섰다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친구들은 진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봐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내심 그들의 감탄에 어딘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고 마치 일본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사실 한국을 완전히 부러워한다고 말하기도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만을 느낀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껏 여러 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부러움과 불안감 사이를 오가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뒤에 점점 더 멀어지는 일본이 떠올라 막막해지곤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추월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내세우고 그 자부심을 자신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한국의 모습이 거슬리기도 하고 동시에 흠잡을 데 없이 자랑스러운 그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모습을 접하면서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열정이 넘쳐났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면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청년들은 이미 정해진 격차와 구조적인 장벽 앞에서 일찍이 체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속한 세대가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 청년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저지른 선택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싫어하는 마음보다 한국의 성공을 바라볼 때마다 일본의 미래가 흐려지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눈부신 성공은 저에게 묘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한국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단순히 질투심으로 덮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성취와 자신감은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한 것이었고 저도 일본이 언젠가는 그런 자신감을 되찾아 가길 바랐습니다. 한국처럼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모습을 일본이 보여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일본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불편하게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의 자부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합니다. 일본이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감을 되찾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장과 자부심을 바라보며 이제는 일본도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만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한국이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사와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저 같은 평범한 일본 사람들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언젠가 진심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